눈이 내린다. 강철이 얼어붙는다. 그리고 침묵만이 남는다. 1240년 겨울, 러시아 북부의 이름조차 지도에 남지 않은 계곡 어딘가에서 역사가 아닌 전설이 태어났다. 1만 명의 몽골군과 100명의 바이킹이 맞서 싸운 전투.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움이 아니라 충돌이었다. 과거와 미래가 부딪힌 순간이었다. 한쪽은 세상을 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사라진 세계의 마지막 잔재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 전투는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몽골 제국의 방대한 연대기에도, 루스 공국의 비극적인 기록에도, 심지어 비잔티움의 문서 어디에도 이날의 이야기는 없다. 단지 구전으로만, 사냥꾼들의 이야기로만, 그리고 눈 덮인 계곡을 지나는 여행자들의 속삭임으로만 남았다. 왜일까? 왜 1만 명이 100명에게 막혔다는 이야기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을까? 답은 간단하다. 몽골은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고 바이킹은 이미 기록할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메아리다. 잊혀진 목소리들이 눈보라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계곡으로 들어간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을 목격하며 방패가 부딪히는 울림 속에서 한 시대의 종말을 지켜볼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 배란기 아인이었다. 고향을 잃고 시대에 뒤처지고 그러나 끝까지 전사로 남은 자들. 그리고 맞은편에는 멈출 수 없는 미래의 전쟁 방식이 서 있었다. 기동성과 정보력, 심리전과 조직력으로 무장한 13세기 최강의 군사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시대와 시대의 충돌이었다. 검과 방패로 싸우던 세계가 활과 말로 지배하는 세계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짧은 하루 동안 역사의 방향이 잠깐, 아주 잠깐 멈췄다. 당신은 지금 그 전장 한가운데 서 있다. 발밑의 얼음은 검게 얼룩져 있고 공기는 차갑게 폐를 찌른다. 아침 안개가 계곡을 덮고 있고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몽골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짓밟으며 왔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런데 오늘 이 계곡에서만큼은 달랐다. 오늘만큼은 과거가 미래를 버텼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13세기 중반, 세계는 몽골이라는 이름 아래 재편되고 있었다. 칭기즈 칸이 죽은 후에도 그가 만든 전쟁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무자비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바투칸이 이끄는 황금오르드는 그 기계의 서쪽 날개였다. 그들은 1237년부터 동유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산산이 부쉈다. 랴잔이 무너졌다. 블라디미르가 불탔다. 키예프가 사라졌다. 도시 하나하나가 며칠 만에 폐허로 변했고 그 속에서 수만 명이 죽어갔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몽골군은 야만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과학적이었다. 그들은 조직되어 있었다. 그들은 근대 이전 최강의 군사 시스템이었다. 몽골군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완벽했다. 10명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10개 단위가 100명대를 이루고 10개 100명대가 1000명대를 이룬다. 그리고 1만 명 단위의 투맨이 제국의 기본 전투 집단이 된다. 이 피라미드는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설계되었고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지휘관이 깃발을 흔들면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북이 울리면 전선이 펼쳐지거나 접힌다. 휘파람이 3번 울리면 기병이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끌어낸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본능이 아니라 전술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병 궁수가 있었다. 몽골의 기병 궁수는 전쟁의 역사를 바꿨다. 그들은 달리면서 쏠 수 있었고 후퇴하면서도 화살을 날릴 수 있었다. 합성궁의 사거리는 200m를 넘었고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다. 적이 칼을 빼기도 전에 이미 수백 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는다. 적이 반격하려 하면 몽골군은 사라진다. 그들은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 적이 대형을 무너뜨리며 쫓아오면 몽골군은 방향을 바꿔 포위한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전술이었고 유럽의 중기병도 루스의 보야르 기사들도 쿠만의 경기병도 이 전술 앞에서 무너졌다.
왜냐하면 몽골군은 적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을 조종했다. 적이 지치고 흩어지고 혼란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짓밟았다. 그리고 그들은 기동성만 가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몽골 제국은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적의 도시 구조, 군사력, 보급로, 정치적 분열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상인들이 정보를 가져왔고 포로들이 신문당했고 첩자들이 적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몽골군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적은 언제나 당황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심리전이 펼쳐진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숫자를 과장하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포를 퍼뜨린다. 항복한 도시는 살려두지만 저항한 도시는 철저히 파괴한다. 이 소문이 퍼지면 다음 도시는 문을 열고 항복한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전쟁 방식이었다.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이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1240년 겨울, 이 완벽한 기계가 러시아 북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랴잔의 목조벽은 공성기구 앞에서 불타올랐고 블라디미르의 황금돔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슬라브 도시들은 대부분 목재로 지어졌고 석조 성벽을 가진 서유럽 도시들과 달리 화공 전술에 취약했다. 게다가 루스 공국들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노브고로드와 수주달은 서로 협력하지 않았고 각 공작들은 자기 영토만 지키려 했다. 그래서 몽골군은 하나씩 각계격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몽골의 연대기는 승리만을 기록한다. 작은 저항, 국지적 패배, 불명 예스러운 후퇴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없었던 일이 된다. 역사에서 지워진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기록은 완벽해 보인다. 그들은 언제나 이겼고, 언제나 적을 짓밟았고, 언제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불완전한 진실이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전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계곡에서 벌어졌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이킹이라 불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베랑기 아인이었다. 이 이름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출발한 노르드 전사들이 발트해를 건너 동유럽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강을 따라 남하하며 도시를 세우고 슬라브 부족들을 지배하거나 협력하며 결국 루스 공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다. 초기의 루스 공작들은 대부분 노르드 혈통이었고 그들의 군대는 스칸디나비아식 방패벽 전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전사들 중 일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제의 근위대가 되었다. 베랑기아 근위대. 제국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두려운 전사 집단이었다. 하지만 13세기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루스 공국들은 이제 슬라브화되었고 노르드식 전통은 희미해졌다. 비잔티움은 쇠퇴하고 있었고 베랑기아 근위대도 예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본토와의 연결은 끊겼다. 이제 베랑기아인들은 고향 없는 전사 집단이 되었다. 그들은 루스 공국의 변방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국경 수비대로 남았고 지방 영주들의 개인 군대로 고용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싸웠다. 방패를 겹쳐 벽을 만들고 대형을 유지하며 집단으로 싸우는 방식.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집단의 규율로 버티는 방식. 이것은 과거의 전쟁 방식이었다. 느리고 무겁고 기동성이 없는 방식이었다. 몽골군의 빠르고 유연한 전술과는 정반대였다. 한쪽은 미래였고 한쪽은 과거였다. 그런데 200명의 베랑기아인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화의 잔재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세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시대는 끝났고 루스 공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비잔티움은 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았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전사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전부였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계곡에 남았고 방패를 들었고 마지막까지 싸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몽골은 기록하지 않았고 루스 공국은 기록할 여력이 없었고 비잔티움은 이미 관심을 잃었다. 그래서 이 전투는 공식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은 기억했다. 사냥꾼들은 계곡을 지나며 이야기를 전했다. 방패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겨울마다 눈이 내리면 누군가는 그날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리고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 중 몇몇은 모호한 기록을 남겼다. 북방의 어느 계곡에서 몽골군이 저항을 만났다는 식의 짧은 문장. 그게 전부였다. 구체적인 날짜도, 장소도,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전설로, 구전으로, 눈보라 속의 메아리로 남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이 전투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1240년 겨울, 몽골군은 루스 지역 전체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도시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저항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다. 넓은 숲과 습지가 펼쳐진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 세력들이 숨어 있었다. 지방 민병대, 쿠만 부족의 잔존 세력, 도망친 병사들, 그리고 용병들. 이들은 대규모 전투를 벌일 힘은 없었지만 몽골군의 보급로를 괴롭히고 정찰대를 기습하고 소규모 국지전을 벌였다. 몽골군 입장에서 이것은 성가신 일이었지만 심각한 위협은 아니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었다. 그냥 소탕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소탕 작전 중 하나가 이 계곡으로 이어졌다. 몽골 정찰대가 베랑기아인 집단을 추적했고 그들은 무롬 숲 근처의 좁은 계곡으로 들어갔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곳은 카마강 상류의 습지 지대와 연결된 지역이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계곡 양쪽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계곡 입구는 좁았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형이었다. 기병이 기동하기 어렵고 넓게 펼쳐질 수 없고 포위 기동을 하기 힘든 공간이었다. 몽골군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는 지형이었다. 그리고 베랑기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고고학적 단서는 거의 없다. 하지만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 중 일부는 방패의 계곡이라는 명칭을 언급했고 몇몇 지역 전설은 이곳을 피의 얼음이라 불렀다. 그리고 19세기 러시아의 한 역사가는 이 지역을 여행하며 현지 주민들에게서 이야기를 수집했다. 몽골군이 이곳에서 돌아섰다는 이야기, 북방 전사들이 방패로 벽을 쌓았다는 이야기, 하루 종일 화살이 날아왔지만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기억이 증거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투 전야로 들어간다. 몽골 정찰대는 이미 베랑기아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계곡 입구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 지휘관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 도망가지 않는가? 왜 숲속으로 흩어지지 않는가? 왜 정면에서 기다리는가? 답은 간단했다. 베랑기아인들은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몽골 기병에게 쫓기면 결국 따라잡힐 것이다. 흩어지면 하나씩 사냥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싸운다면 지형을 선택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곡을 선택했다. 계곡은 길이가 약 500m 정도였고 폭은 가장 좁은 곳이 50m도 안 되었다. 양쪽은 경사진 숲이었고 바닥은 얼어붙은 강이었다. 그리고 입구 쪽은 약간 높은 능선이 있었다. 베랑기아인들은 이 능선 아래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은 방패를 땅에 꽂고 말뚝을 박고 썰매를 뒤집어 장애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은 대형을 짰다. 방패벽 대형. 이것은 바이킹의 전통적인 전술이었다. 방패를 겹쳐들고 어깨를 맞대고 하나의 벽을 만드는 방식.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싸우는 방식. 그리고 이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적이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1만 명이 있어도 한 번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기껏해야 수십 명이다. 그리고 그 수십 명은 방패벽 앞에서 막힌다. 그리고 베랑기아인들은 항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견뎠고 얼음 위에서 배를 끌었고 지형을 읽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곡의 지형을 전술로 바꿀 수 있었다.
얼어붙은 강은 말이 미끄러지게 만들고 숲은 기병의 측면 기동을 막고 좁은 입구는 몽골군의 숫자 우위를 무력화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준비했다. 방패를 손질하고 도끼를 갈고 창을 다듬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두려웠을까? 아마도. 하지만 그들은 전사였다. 그리고 전사에게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중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 있었다. 새벽이 왔다. 안개가 계곡을 덮었고 공기는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몽골 선봉대였다. 그들은 경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500명 정도였다. 뒤에는 본대가 있었다. 수천 명. 그들은 계곡 입구에 도착했고 베랑기아인들의 방어선을 보았다. 그리고 멈췄다.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했다. 100명, 좁은 지형, 방패벽 대형. 이것은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해결 가능한 상황이었다. 몽골군은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었다. 그들은 정면 돌격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살을 사용했다. 명령이 내려졌고 궁수들이 앞으로 나왔다. 약 200명의 기병 궁수가 계곡 입구에서 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화살 세례가 시작되었다. 화살이 하늘을 덮었다. 수백 개의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와 방패벽 위로 쏟아졌다. 소리는 빗소리 같았다. 딱딱딱. 화살이 방패에 박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일부 화살은 방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고 일부는 헬멧을 맞췄다. 몇 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방패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랑기아인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지붕처럼 만들었고 몸을 낮췄다. 그래서 화살은 대부분 방패에 박히거나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각도가 문제였다. 몽골 궁수들은 계곡 입구에 있었고 베랑기아인들은 약간 높은 위치에 있었다. 화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날아왔다. 그래서 방패로 막기 더 쉬웠다. 그리고 방패 자체가 문제였다. 베랑기아인들의 방패는 두꺼운 목재에 가죽을 덧댄 구조였다. 화살이 박히긴 했지만 완전히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일부 화살은 방패 표면에서 튕겨나갔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 세례는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몽골 지휘관은 이것을 보고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 쏘라. 궁수들이 앞으로 나왔다. 거리가 줄어들었다. 50m, 40m, 그리고 다시 화살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일부 방패가 갈라졌고 더 많은 사람이 쓰러졌다. 하지만 방패벽은 여전히 서 있었다. 왜냐하면 뒤에 있던 전사들이 앞으로 나와 빈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의 방패를 집어들고 다시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 버텼다. 몽골군은 이제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유인 전술. 이것은 그들의 대표적인 전술이었다. 일부 기병이 앞으로 돌진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후퇴한다. 그러면 적은 몽골군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대형을 무너뜨리며 쫓아온다. 그리고 적이 흩어지면 몽골군은 돌아서서 포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랑기아인들은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방패벽을 유지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몽골 기병이 가짜 후퇴를 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인 전술은 실패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다. 이제 몽골 지휘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정면 돌격. 이것은 몽골군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전술이었다. 왜냐하면 정면 돌격은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다. 중기병 부대가 앞으로 나왔다. 약 100명의 기병이 계곡 입구로 돌진했다. 말발굽이 얼음을 두드렸고 창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다. 첫 번째 충돌은 혼란이었다. 말들이 방패벽 앞에서 멈추려 했지만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일부 말은 넘어졌고 기수는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일부 창은 방패를 뚫었지만 부러졌다. 그리고 배랑기 아인들이 반격했다. 그들은 방패 사이로 도끼를 휘둘렀다. 도끼는 갑옷을 뚫지 못해도 뼈를 부술 수 있었다. 말의 다리를 칠 수 있었다. 창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가 부딪히는 소리, 말이 울부짖는 소리,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것은 조직된 전투가 아니라 난투였다. 몽골 기병들은 좁은 공간에 갇혔고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방패벽은 여전히 서 있었다. 첫 번째 돌격은 실패했다. 몽골 기병들이 후퇴했고 계곡 입구에는 죽은 말과 부러진 창이 남았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양측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배랑기 아인들은 부상자를 뒤로 보내고 방패벽을 다시 정비했다. 몽골군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시 돌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 약 200명의 기병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좁은 지형 때문에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었고 얼음 위에서 말들이 제대로 기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방패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집단으로 싸웠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방패가 부러지면 쓰러진 적의 방패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계속 버텼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몽골군은 계속 공격했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배랑기 아인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지쳤다. 그들은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됐다. 방패를 들고 도끼를 휘두르고 버티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했다. 몽골군은 화공 전술을 시도했다. 그들은 불화살을 쏘고 기름 항아리를 던졌다. 하지만 겨울이었다. 눈이 계곡을 덮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젖어 있었다. 불은 잘 붙지 않았고 금방 꺼졌다. 그리고 배랑기 아인들은 눈을 퍼서 불을 껐다. 화공 전술은 실패했다. 몽골군은 심리전을 시도했다. 그들은 북을 치고 휘파람을 불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배랑기 아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북소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잃을 게 없다는 각오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고향도 왕도 미래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이 순간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몽골군의 전술은 핵심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들의 강점은 공간과 기동이었다. 넓은 평원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적을 포위하고 후퇴와 돌격을 반복하며 적을 지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이 계곡에는 공간이 없었다. 기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정면 충돌에서는 몽골군이 유리하지 않았다. 반면 배랑기 아인들은 집단 전투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술은 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집단의 규율에 기반했다. 그들은 하나의 벽으로 기능했다. 한 사람이 약해도 옆 사람이 받쳐줬다. 방패가 부러져도 다른 방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기계처럼 작동했다. 그리고 그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배랑기 아인들은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몽골군에 화살을 주었다. 부러진 창을 모았다. 쓰러진 몽골 병사의 무기를 회수했다. 그리고 그것을 즉석창으로 만들었다. 방패벽 뒤에서 창을 앞으로 내밀고 돌진하는 말을 찔렀다. 이것은 그들이 원래 가진 전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다. 전장에서 배웠다. 그리고 적용했다. 이것이 바로 전사의 본능이었다. 생존을 위해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기울기 시작했다. 몽골군은 계속 공격했지만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수백 명을 잃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계곡 입구는 시체와 부상자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몽골군은 언제나 이겼다.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였다. 하지만 오늘 이 계곡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100명에게 막히고 있었다. 이것은 수치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이 오면 전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좁은 계곡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위험했다. 베랑기아인들은 지형을 알았고 어둠 속에서 기습할 수 있었다. 몽골군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몽골 지휘관은 결정을 내렸다. 후퇴.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철수였다. 그들은 여전히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100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능했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더 잃어야 하는가? 이곳을 점령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다. 그저 숲과 계곡뿐이었다. 그리고 200명은 어차피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보급도 없고 지원군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 그들은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 굳이 여기서 더 많은 병력을 잃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고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북소리가 울렸다. 몽골군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이것은 혼란스러운 도주가 아니라 조직된 철수였다. 그들은 여전히 강했다.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계곡은 침묵에 잠겼다. 베랑기아인들은 방패를 내렸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런데 승리의 함성은 없었다. 환호도, 축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 있었다. 지치고, 피를 흘리고, 부상당한 채로.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다. 그들은 이겼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해가 졌다. 어둠이 계곡을 덮었고 추위가 다시 몰려왔다. 베랑기아인들은 전사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시체를 화장했다. 북유럽의 전통에 따라 나무를 쌓고 불을 지폈다. 불길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동료들을 보냈다. 기도도 노래도 없었다. 그저 불길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몽골군은 돌아올 것이고 다음에는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올 것이다. 혹은 그들은 그냥 이곳을 봉쇄하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같았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살아남지 못할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이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몽골 제국의 방대한 연대기 어디에도 이 전투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패배였다. 공식적으로는 철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였다. 1만 명이 100명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은 수치였고 수치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몽골의 역사에서 이 전투는 사라졌다. 그리고 루스 공국의 기록에도 없다. 왜냐하면 루스 공국은 이미 붕괴되어 있었고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잔티움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식 역사에서 이 전투는 완전히 지워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기억했다. 계곡을 지나던 사냥꾼들은 이야기를 들었다. 방패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겨울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속삭였다. 옛날 옛적에 북방의 전사들이 이곳에서 몽골군을 막았다고 100명이 1만 명을 버텨냈다고 하루 종일 싸웠고 몽골군은 돌아갔다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었다. 하지만 전설은 때로 사실보다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전설은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설이 담은 의미는 명확했다. 굴복하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 중 일부는 모호한 기록을 남겼다. 15세기의 한 러시아 연대기는 이렇게 적었다. 북방의 어느 계곡에서 베랑기아인들이 타타르의 침략을 막았다. 그들은 적었으나 용감했고 적은 많았으나 물러갔다. 이게 전부였다. 구체적인 날짜도 장소도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19세기에 러시아의 한 역사가가 이 지역을 여행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다.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방패의 계곡을 기억한다. 그들은 겨울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의 전투를 떠올린다. 역사가 잊었지만 기억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투가 남긴 유산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 진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베랑기 아인들은 이겼지만 결국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은 그 계곡에서 죽었거나 흩어졌거나 아니면 천천히 소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정신적 저항이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들은 방패를 들고 계곡에 서서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바이킹의 전사 문화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이 계곡에서 한 번 더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후대의 전설로 남았다. 이것은 바이킹 군사 문화의 종언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3세기가 되면서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기독교 왕국이 되었고 바이킹 전사들은 기사나 용병으로 전환되었다. 동유럽의 베랑기 아인들도 슬라브 사회에 흡수되었다. 비잔티움의 베랑기아 근위대도 쇠퇴했다. 바이킹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200명은 끝까지 바이킹으로 남았다. 그들은 시대에 뒤처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싸웠고 그 방식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적어도 하루 동안은, 적어도 이 계곡에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비극이다. 그들은 용감했고, 강했고, 굴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던 세계는 이미 끝났다. 미래는 몽골의 것이었고, 이후에는 화약과 대포의 것이 될 것이었다. 검과 방패로 싸우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 시대의 마지막 전사들은 존엄하게 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차피 질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싸웠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전설로 만들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전투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기에서 뒤처진 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리고 그 모습이 후대에 기억되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하지만 전설은 저항하는 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때로는 전설이 역사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 계곡의 이야기처럼 방패의 계곡, 피의 얼음, 100명의 전사, 1만 명의 군대, 그리고 하루 동안 멈췄던 역사. 이것이 바로 과거의 메아리다. 우리가 잊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과거의 더 많은 메아리를 함께 들어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며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데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 전투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것은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비극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과거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100명이었을까? 정말 1만 명이었을까? 이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중세의 전투 기록을 읽다 보면 숫자는 언제나 의심스럽다. 승자는 자신의 적을 과장하고 패자는 자신의 숫자를 축소한다. 그리고 전설은 극적인 대비를 좋아한다. 100대만 초이라는 숫자는 너무 완벽하다. 너무 상징적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서사에 딱 들어맞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야 한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베랑기아인이 100명이 아니라 150명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80명이었을 수도 있다. 몽골군이 1만 명이 아니라 3,000명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5천 명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핵심은 절대적인 열세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다. 지원군도 없었고, 보급도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서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몽골군은 항상 전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교리는 유연성이었다. 선봉대가 먼저 가고 본대는 뒤에서 기다린다. 추격부대는 분리되어 움직이고 필요할 때만 합류한다. 그래서 이 계곡에서 싸운 몽골군은 아마도 선봉대나 추격부대였을 것이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사이. 하지만 뒤에는 더 많은 병력이 있었다. 그리고 베랑기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교전 조건이었다. 좁은 계곡, 얼어붙은 강, 울창한 숲, 기병이 기동할 수 없는 공간, 화살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각도, 방패벽이 유리한 지형. 이것이 승패를 갈랐다. 만약 같은 병력이 평원에서 만났다면 베랑기아인들은 몇 시간 안에 전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평원이 아니었다. 이곳은 계곡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곡을 선택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극단적 조건에서의 전술적 성공이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지형을 이해했고, 적을 분석했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했다. 적어도 하루 동안은. 그래서 이 전투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 있다. 완전한 신화는 아니지만 완전한 역사도 아니다. 숫자는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저항은 실제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의미를 가졌다. 그렇다면 몽골은 왜 이 전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골 제국의 역사 서술 방식을 보면 승리만 기록된다. 정복, 약탈, 항복, 조공, 이것들이 기록된다. 하지만 후퇴, 교착, 실패는 기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몽골 제국의 서사는 불패의 서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의 뜻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패배는 존재할 수 없었다. 만약 패배가 있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패배는 침묵으로 덮였다. 기록에서 지워졌다. 없던 일이 되었다. 이것은 몽골만의 특징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제국이 그렇게 했다. 로마도, 페르시아도, 비잔티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몽골은 특히 철저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몽골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요 도시의 공성전이 아니었다. 대규모 야전도 아니었다. 그저 숲속 계곡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이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손실이 있었지만 몽골 제국 전체로 보면 큰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병력 손실은 보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전투는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병사들에게는 달랐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100명에게 막혔다는 사실, 하루 종일 돌파하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 철수해야 했다는 사실. 이것은 수치였다. 그리고 그 수치는 말로 전해졌을 것이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을 것이다. 북방의 계곡을 조심하라. 좁은 지형에서 방패벽을 만난다면 우회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몽골군은 이후 북부 삼림과 습지 지역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술적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자체가 이 전투의 증거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전투라면 굳이 침묵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투는 바이킹 전쟁 방식의 마지막 증명이었다. 방패벽 전술은 수세기 동안 북유럽을 지배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바이킹들은 이 방식으로 싸웠다. 방패를 겹쳐들고 어깨를 맞대고 집단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이것은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집단의 규율에 기반한 전술이었다. 한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버티기 때문에 강한 전술이었다. 그리고 이 전술은 효과적이었다. 색슨족을 이겼고 프랑크족과 맞섰고 비잔티움 황제를 지켰다.